여러분은 외모가 중요하다 생각하시나요? 외면보다는 내면이 중요하지라는 말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외모는 정말 중요한 요소인데요. 여러 조사 결과로도 외모가 단정하고 깔끔하다면 수입도 인간관계도 좋다는 것이 증명되어 있습니다. 수천억 원대의 자산을 가진 자수성가 부자들도 재물운이 좋게 하려면 외모를 가꿔보는 것도 좋다는 말을 하였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재물운과 인복 등을 원한다면 나이 들수록 더더욱 외모에 신경을 써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과하게 외모를 가꾸라는 말은 아닐 텐데요. 오늘은 책 속 지혜를 통해 왜 나이가 들수록 더 외면에 신경 써야 하는지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나이 들수록 외모에 신경 써야 하는 이유. 심리치료법 중에 행동을 변화시켜서 감정을 조절하는 행동치료라는 방법이 있다.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경험을 시도하거나 낡은 습관을 바꿔서 마음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이는 60, 70대 노인이 젊어지는 방법으로도 딱 들어맞는다.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억지로라도 화장을 하고 머리를 다듬으면 마음이 한결 나아진다. 따라서 고령자일수록 외모 관리가 중요하다. 지금까지 만나온 여러 환자들을 보더라도 겉모습이 노인에 가까울수록 감정의 노화가 더욱 성큼성큼 진행되어 결국에는 전신 기능이 쇠약해지는 경우가 많았다. 반대로 노인임에도 외모에 신경을 쓰는 사람은 대체로 건강하다. 요양원에는 보통 출장 미용사가 정기적으로 찾아와서 커트와 파마, 염색 등의 유료 서비스를 진행하는데 직원들에게 물어보면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인지장애 단계가 낮고 진행 속도도 더디다고 한다. 나 역시 인지장애를 앓고 있는 구령의 여성이 공들여 화장한 모습을 보면서 어딘가 모르게 생기가 넘치는 듯 하다는 느낌을 여러 차례 받은 적이 있다. 나이 든 여성이라면 화장을 하고 머리를 손질할 뿐 아니라 관리를 받아서 피부를 젊게 유지해야 한다. 피부 관리를 받으면 확실히 눈에 띄게 주름이 펴지고 예뻐진다. 나이가 들어도 주변 사람들에게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 이런 안티에이징 시술을 반칙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노년에는 어떤 일이라도 반칙으로 단정짓지 않는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복을 부르기 위해 외모가 중요한 5가지 이유. 나이 들수록 늙는 속도가 달라진다. 건강한 것이 복이라는 말이 있듯이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외모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물론 우리가 외모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어도 어느 정도 단정하게 관리를 하는 것이 좋다는 임상 결과도 있다. 앞선 책 속 내용처럼 외모 관리는 나이 들수록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피부는 노화의 가장 뚜렷한 표지인 주름, 건조함, 탄력 감소 등의 문제를 겪을 수 있다. 하지만 적절한 스킨케어 루틴과 영양 공급을 통해 피부를 적절하게 보호하고 관리 가능하다. 또 스트레스 관리는 노화를 지연시키는 데 중요하다. 노화가 오면 인간은 스트레스를 받기 마련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신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피부 문제와 호르몬 불균형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외모를 관리하면서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유지할 수가 있다. 즉,
남들보다 더 노화가 늦게 오고 젊어지며 건강에 도움이 된다. 외모를 관리하면 감정 조절에 도움이 된다. 사람은 자기 관리를 함으로써 자존감도 높아진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지 않는다. 특히 요즘 우울증과 불면증을 가진 분들이 많다. 이런 부분에도 도움이 된다. 외모 관리를 통해 자신감과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며 자기 관리를 실천하는 것은 정신적인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외모를 가꾸는 것은 잠에 들지 못하고 우울한 감정에서 벗어나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인복이 좋아진다. 즉 인간관계가 개선된다. 이것은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것과 연결된다. 추레한 모습보다 단정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것에는 그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당당하게 다가가는 데에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이처럼 외모 관리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적절한 외모 관리는 자신을 더욱 자신 있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회적인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인간관계가 나아지고 인복을 불러들인다면 우울증과 불면증과 같은 정서적인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사고방식이 달라진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외모 관리는 자존감과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된다. 요양병원에서도 노인 우울증 등 병의 치유를 위해 외모에 대한 변화를 주는 이유가 이것이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외모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하지만 적절한 스킨케어, 헤어스타일링, 옷차림 관리 등을 통해 외모를 적절히 관리하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다. 이는 자존감과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감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 노후에 돈을 버는 것에도 영향을 준다. 우리가 재물운이 좋아지고 복을 받으려면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한다. 가만히 있어서는 운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처럼 외모를 가꾸어 마인드와 건강이 남들보다 좋아진다면 어떨까? 바로 일을 열심히 하기에도 좋은 밑거름이 된 것이다. 나이 들어 외모를 관리하는 것은 건강과 웰빙에 직결된다.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균형 있는 상태를 유지한다면 비즈니스적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창의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업무 성과를 개선하는 데에도 영향을 준다. 그러니 재물운도 상승하고 벌어들이는 수입도 자연스레 늘어난다. 칭찬은 돌고 돌아 칭찬을 낳는다. 다들 알고 있겠지만 스트레스의 주된 요인은 대부분 사람이다. 사람은 주로 사람에게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지만 반대로 사람은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열쇠이기도 하다. 우선 다른 사람과 즐겁게 대화하면 스트레스가 풀린다. 대화를 하면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되기 때문이다. 도파민은 우리의 감정을 밝게 해준다. 도파민을 많이 분비시키려면 먼저 다른 사람을 칭찬하자. 물론 칭찬받는 쪽이 도파민 분비에 더 유리하겠지만 다짜고짜 누군가에게 칭찬받기란 어려움으로 먼저 상대방을 칭찬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칭찬해서 그의 인정 욕구를 채워준다면 설령 빈말일지라도 상대방은 기분이 좋아진다. 그러면 사회심리학에서 말하는 호의의 보답성이 작동한다. 사람은 자신을 좋아해주는 사람을 좋아해서
누군가 나를 칭찬해주면 그에 대한 보답으로 칭찬을 다시 돌려줄 확률이 높다. 결국 다른 사람을 칭찬하면 나도 칭찬받을 일이 많아져서 도파민 분비량이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그러므로 도파민 분비를 늘리고 싶다면 먼저 다른 사람을 칭찬해보자. 또한 다른 사람을 칭찬하면 좋은 점이 한 가지 더 있다. 칭찬은 아주 효과적인 뇌 훈련법이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기 위해서는 두뇌를 총동원해야 한다. 우선 상대방의 장점을 찾기 위해 관찰력을 발휘해야 하고 그 사람의 말을 성실하게 들어야 한다. 관찰과 경청이 끝나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칭찬해야 효과적일지 머리를 굴려야 하고 가장 적당한 언어를 골라서 표현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모두 수준 높은 사고 작업이어서 뇌를 단련하는데 효과적인 훈련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복장을 칭찬한다고 하자. 단순히 옷이 예쁘다고만 말하면 옷은 예쁘지만 옷을 입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뜻으로 들릴 수 있다. 그렇다고 오늘 정말 예쁘세요라고 말하면 평소에는 예쁘지 않다는 말로 들릴지도 모른다. 그러면 오늘은 평소보다 더 예쁘세요라고 말하면 어떨까? 이처럼 머리를 짜내어 칭찬하는 말을 찾다 보면 뇌가 활성화되지 않을 수가 없다. 우울증을 앓기 쉬운 사고방식. 6, 70대는 우울증을 앓기 쉬운 시기다. 부정적인 대형 사건들이 자꾸만 터지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는 각종 병을 앓기 쉽고 배우자가 아프거나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한다. 정년퇴직을 하거나 한순간에 직장을 잃기도 하고 오래 살았던 집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 일도 생긴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인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인간은 익숙했던 사람이나 환경을 잃으면 우울한 감정에 사로잡힌다. 한편 외부적인 환경 변화가 없는데도 뇌가 스스로 우울증을 만들기도 한다. 나이가 들면 사람은 우울증을 불러오는 사고방식에 쉽게 빠지기 때문이다. 인지치료의 창시자이자 정신과 의사인 아론 벡과 연구진들은 함께 우울증에 걸리기 쉬운 사고방식 12가지를 정리했다. 그 중에서도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사고방식에 대해 소개하겠다. 이분법적 사고. 성공 혹은 실패, 적 혹은 친구처럼 무슨 일이든지 양극단으로 나눠 중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이다. 이분법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단 한 번이라도 자신에게 냉담하게 반응하면 배신당했다고 판단해버린다. 100점이 아니면 다 빵점이라고 생각하는 완벽주의자도 이분법적 사고방식에 갇힌 사람으로 우울증에 걸리기 쉽다. 과도한 일반화. 한 가지 사건으로 전체를 판단하는 사고방식이다. 과도한 일반화에 빠지면 다른 사람이 한 번이라도 차갑게 대하면 나를 싫어하니까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라고 단정 짓는다. 선택적 추출. 모든 일에는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무슨 일이든 부정적으로 보는 태도이다. 자신의 단점만 신경 쓴다든지 비관적인 뉴스에만 주의를 기울인다. 긍정적인 측면을 부정하는 사고. 무슨 일이든 가치가 없다, 의미가 없다며 부정해버리는 성향을 말한다. 이런 사람은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살아갈 이유도 없다라고 잘못된 마음을 먹기가 쉽다. 무엇을 해야만 한다는 사고. 영어로 말하면 무엇이든지 슈드 무엇 해야만 한다로 생각하는 경향이다. 노후에는
이래야 한다는 자신만의 독단적인 의견을 내세우며 이를 기준으로 행동하고 생각한다. 스스로가 자신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크게 자책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 기준을 따라주지 않으면 크게 화를 낸다. 자신을 확대 해석하기.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원인은 다양하기 마련인데도 자신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만 믿는 사고방식이다. 이런 사람은 성공도 실패도 모두 자신의 덕 혹은 탓이라고 치부하기 때문에 과도한 책임감으로 멘탈이 자주 흔들린다. 위와 같은 사고방식을 피해야 우울증을 막고 60, 70대를 유쾌하게 보낼 수 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정신건강에 좋지 않은 부정적인 생각은 버리고 다양한 가능성을 믿어야 한다.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빠지지 않으려면 여러 사람과 어울리며 이런저런 일에 대해 대화하는 것이 제일 좋다. 특히 낙천적인 사람과 만나면 기분이 상쾌해진다. 독서도 다양한 사람의 생각과 마주할 수 있어서 사고방식을 바꾸는데 효과적이다. 부정적인 자기암시는 기억력을 떨어뜨린다. 나이가 들면 인지장애를 앓지 않더라도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게 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스스로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믿으면서 기억하려는 의지를 잃기 때문이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젊었을 때는 누구나 나름대로 뭔가를 기억하기 위해 애쓴다. 하지만 중장년이 되면 대부분 기억하려는 습관과 멀어지는데 그래놓고는 옛날에는 기억력이 좋았는데 하면서 과거를 그리워하며 나이 탓을 한다. 이러한 부정적인 자기암시는 백해무익하다. 노년층뿐 아니라 20대 젊은이라도 옛날보다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믿게 되면 기억력은 점차 나빠질 수밖에 없다. 기억력이 떨어지는 두 번째 이유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강한 스트레스로 인해 해마의 이상 반응이 일어나는 장애로 원래는 베트남 전쟁이나 걸프 전쟁 같은데 참전했던 군인들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증상이었다. 당시 전쟁의 공포와 죽음에 대한 극도의 불안이 망상과 환각을 일으켜서 귀향 후에도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군인들이 많았다. 이들의 뇌를 MRI로 촬영해 보니 해마가 크게 위축된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어렸을 때 학대를 당했던 사람도 이와 비슷한 증상을 보인다고 한다. 극심한 스트레스는 왜 뇌에 악영향을 미칠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신장 옆에 있는 내분비기관인 부심피질에서 코르티손이라는 물질이 분비된다. 코르티손은 뇌의 여러 부위에 악영향을 미치는데 그중 가장 직접적인 공격을 받는 곳이 해마이다. 해마의 신경세포가 손상되면 사람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는 힘들었던 옛 기억을 떠올리지 않고 모두 잊어버리고 싶다는 뇌의 자기방어적 현상이기도 하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뇌를 활성화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건강한 정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뜻이 된다. 본인은 정년퇴직을 했으니까 이제 스트레스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노후는 인생 최대의 스트레스와 맞닥뜨리는 시기다. 배우자의 죽음, 각종 질환, 실업 등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고령의 남성이 한순간에 기억이 흐릿해지는 경우를 나는 여러 번 보았다. 인생 최대의 스트레스로 해마가 큰 손상을 입었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한다.
노후의 기억력이 떨어지는 마지막 이유는 생물학적 변화 때문이다. 중년 이후에는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는데 이것이 기억력 저하와 관계 있다는 사실은 의외로 모르는 사람이 많다.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면 기억에 관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이 줄어들어 기억력 저하로 이어진다. 또한 세로토닌의 감소로 우울증이라도 걸리면 주변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억력이 급격하게 감퇴한다. 특히 노년성 우울증은 기억력 저하가 눈에 띄게 나타나서 인지장애로 잘못 진단받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불안감을 잠재우려면 나이를 먹으면 작은 일에도 쉽게 불안해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자주 불안감을 느끼거나 화를 내면 수명까지 줄어든다. 사람이 불안감에 빠지거나 분노를 느끼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심박수와 혈압이 올라간다. 그러면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의 위험이 증가한다. 과거 총리들이 쓰러진 이유 중 하나도 정치적 논쟁과 선거가 한창일 때 불안감이 절정에 달했기 때문이었다. 불안과 분노를 가라앉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심호흡이다. 뇌에 산소를 충분히 전달하면 흥분이 가라앉아 교감신경이 안정화된다. 심호흡을 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스스로 불안하다고 느꼈을 때 크게 기지개를 켜면서 눈을 감는다. 그 다음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천천히 내뱉는다. 호흡에만 의식을 집중해서 가능한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 포인트다. 이렇게 여러 번 심호흡을 반복하면 마음이 차분해진다. 심호흡으로 들이마시는 산소의 양은 평소 호흡할 때보다 약 7배나 많다고 한다. 신선한 공기가 대량으로 들어오면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뇌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된다. 또 의식적으로 천천히 호흡을 하면 심박수가 줄어들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불안함을 잠재우는 쉬운 방법이 하나 더 있다. 교감신경의 흥분은 소화기관의 원활한 활동을 방해하는데 반대로 소화기관을 자극하면 교감신경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 쉽게는 물을 한 잔 마시는 것도 좋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 된다. 다들 경험적으로 알고 있겠지만 사람은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서 동시에 화를 낼 수는 없다. 정신과 의자이자 저술가인 사이토 시게타는 생전에 나는 스트레스로 스트레스를 푼다라고 말했다. 여기서 말하는 스트레스란 운동, 여행, 놀이, 식사, 수면, 웃음의 앞글자를 딴 말이다. 여기에도 식사가 들어갈 정도로 맛있는 음식을 먹는 행위는 인간의 정신적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 노후에 건강을 챙긴다면서 먹고 싶은 음식을 참으면 오히려 뇌와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혈압이 높아서 나트륨이 많은 음식을 피한다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걱정되어 맛있는 음식을 거부하는 행위는 오히려 뇌와 정신 건강을 해친다. 무엇이든 정도의 문제로 적절한 균형이 중요하다. 물론 어디까지나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살펴서 주치의와 상의해야겠지만 나는 도저히 못 참을 만큼 먹고 싶은 음식이 있다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분이 좋아지는 음식을 먹는 것도 70세를 올바르게 살아가는 방법 중 하나다. 자녀와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다. 옛날에는 아이가 성인이 되더라도 부모와 자식이 근처에 살면서 삶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요즘에 부모와 자식은 되도록
멀리 떨어져서 지내는 편이 좋다. 본격적인 노인으로 접어드는 80세 이상이라면 모를까? 몸과 마음이 아직 건강한 70대까지는 아이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이는 자신이 젊었을 때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이해하기 쉽다. 20, 30대였을 때의 나의 부모님의 얼굴을 1년에 몇 번이나 떠올렸던가? 아닌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리 많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자식들과는 1년에 몇 차례 서로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마음으로 너무 멀리도 가까이도 지내지 말자. 이는 아이들의 자립심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 가끔 환자들에게 성인이 된 혹은 중년의 자식들에 관한 상담을 듣기도 한다. 주로 자식들이 가정폭력을 일삼거나 은둔형 외톨이로 지낸다는 내용이다. 이럴 때 나는 부모님이 개입할수록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자식들은 간섭하면 할수록 더 엇나간다는 점 가슴에 새겨두세요라는 뜻의 말을 전한다. 자식들이 다시 일어서길 바란다면 일단은 그대로 놔둬야 한다. 오랫동안 방 안에 처박혀 있는 자식에게 부모가 계속 밥을 차려준다면 상황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밥을 주지 않아야 스스로 일어나서 편의점에라도 가게 마련이다. 하지만 그대로 두시라고 아무리 입이 닳도록 말해도 점에는 대부분 어두운 표정으로 아무리 그래도라고 대답할 뿐이다. 같은 말을 반년 이상 반복해야 비로소 부모님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면서 그냥 내 삶에 충실해야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데 신기하게도 그러면 자식들의 태도에도 조금씩 변화가 찾아온다. 자식들의 취직이나 결혼에 관해서도 일절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회사에 다닐 때는 종신고용이 당연한 시대였다. 하지만 지금은 회사원의 55%가 대리나 과장 직급에서 3분의 1은 평사원에서 회사 생활을 끝내는 시대이다.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는 월급쟁이로 평생 동안 회사에 다니는 것이 부모님 세대에 비해 훨씬 어려운 일이다. 대기업에 들어가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을지, 행복해질 수 있을지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자식이 퇴사하고 다른 일을 하겠다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결혼도 마찬가지다. 자식이 부모님의 눈에 도저히 차지 않는 상대를 데려오는 경우에도 두 눈 질끈 감고 반대하지 말아야 한다. 요즘은 남성 4명 중 1명의 평생 결혼하지 않는 시대인데다가 한 번 정도 이혼 경험은 흠도 아닌 세상이다. 결혼하고 싶은 상대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다. 노후에 배워야 할 의무 과목 2가지. 고령자라면 반드시 배워둬야 할 의무 과목도 있다. 좋아하는 분야를 전공하기 전에 노후의 삶을 안정시키고 심신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들어야 할 수업이 있다고 보면 된다. 나는 이를 60세부터 시작하는 의무교육이라고 규정하고 싶다. 고령자의 필수 수강 과목에는 2가지가 있다. 첫째는 건강의학 혹은 예방의학이다. 건강에 좋은 식사와 생활습관, 영양제 등에 관한 지식과 인지장애 예방법 같은 기본적인 건강 정보들을 배워두자.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몸과 내 건강을 유지하는 일이야말로 노화를 유의미하게 사는 첫걸음이다. 책을 읽는 것이 가장 좋지만 강의를 들어도 좋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무료 강연에도 내용이 알찬 강좌가 많다. 다만 강연에서는 낡은 건강 상식을 알려주는 경우도 있으니
새로 나온 다양한 종류의 책을 반드시 함께 읽어보자. 둘째는 노후의 경제학으로 연금이나 노인 장기요양보험 투자 등 돈에 관한 분야이다. 노후 자금에 관해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해 두면 이를 둘러싼 불안감을 건설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노인의 건강과 경제에 대한 공부를 다 하고 나면 그 다음 순서가 바로 자유선택 과목이다. 좋아하는 일이나 흥미로운 분야, 현역 시절 쌓아두었던 지식과 경험 등을 활용해서 주제를 좁혀가며 계속 공부해 나가자. 불면증에서 벗어나는 방법. 질 좋은 수면이 노후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다. 데니얼 카너먼이라는 미국 경제학자가 있다. 노벨 경제학상의 수상자로 경제학의 심리학을 접목한 행동 경제학의 1인자로 유명하다. 그가 미국인 45만 명을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실시한 행복에 관한 조사가 있는데 이에 따르면 사람의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직장 상사와 수면이었다. 일할 때 함부로 끼어드는 상사 때문에 자율성을 갖지 못하는 사람과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사람이 행복도가 가장 낮았다고 한다. 인간은 잘 자지 못하면 불행해진다. 질 좋은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세로토닌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움직임이 둔해진다. 몸속 세포의 재생과 회복도 자는 동안 일어나기 때문에 잘 자지 못하면 면역력이 떨어진다. 당연히 건강 수명도 줄어든다. 향년 93세로 세상을 뜬 일본 만화의 거장은 생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만화가는 적당히 하지 않으면 죽어. 꼭 잠을 자야 해. 피곤하면 쉬어야 하고. 아톰을 그린 데즈카 오사무와 가면라이더를 그린 이시노모리 쇼타로가 60세 즈음에 세상을 떠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분명히 거장들이 장수하지 못한 데에는 장기간에 걸친 극단적인 수면 부족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노인 정신과 의사로 일하다 보면 환자들로부터 수면과 관련된 고민을 자주 듣는다. 점점 잠들기 힘들어진다든가 한밤중에 눈이 떠진다는 고민들이다. 딱 1시간만이라도 좋으니 푹 자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와 같은 불면증은 크게 3가지 증상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잠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입면 장애, 둘째는 밤중에 쉽게 눈이 떠지는 수면유지 장애, 셋째는 새벽녘에 눈이 떠져서 이후 잠들지 못하는 조기각성이다. 이중 입면 장애에는 매우 효과적인 처방전이 있다. 바로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다. 유럽과 미국에는 아이가 침대에 눕기 전에 따뜻한 우유를 한 잔 마시게 하는 집들이 많다. 이렇게 하면 쉽게 잠이 든다는 이유에서인데 과학적으로도 맞는 이야기다. 우유에는 잠이 잘 오게 하는 3가지 비밀이 숨어 있다. 먼저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유를 마시면 트립토판은 신경전달 물질의 하나인 세로토닌으로 바뀌는데 세로토닌은 수면물질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도와서 잠이 오게 한다. 또한 우유에는 칼슘이 듬뿍 들어있다. 칼슘은 신경을 안정시키는 작용을 해서 편안하게 잠들도록 돕는다. 이뿐 아니다. 따뜻한 우유가 위로 들어가면 체온이 자연스럽게 오르고 이렇게 상승한 체온이 서서히 떨어지는 과정에서 기분 좋은 잠에 빠져들 수 있다. 우유뿐 아니라 다른 단백질 식품을 먹어도 수면에 도움이 된다. 예를 들면 두부에도 잠이 오게 하는 트립토판이 많으므로 저녁 식사로 두부를 먹으면 쉽게 잠이 든다.
그 외에도 치즈, 요구르트와 같은 유제품이나 나토, 고기 등도 단백질 식품이므로 잠드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면 섭취해보자. 오늘 들어보신 이야기 어떠셨나요? 중간중간 개인적인 견해도 같이 정리하여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외면을 관리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활하는 데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것이 나이 들수록 단순히 외모를 과하게 가꾼다기보다는 우아하고 귀티나도록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외면뿐만 아니라 노년에 관리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잘 말해주는 책이어서 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비싼 것들만을 휘황찬란하게 두르는 것보다는 기품 있고 고급스럽게 외면을 가꿔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게 되면 노년에 행복하게 더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앞날에 행운과 복이 오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